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 남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다들 결혼하신 분들이겠죠? 다들 그렇겠지만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참 씻지 못할 죄를 짓기도 했었어요. 만일 저 같은 잘못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루빨리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욕을 많이 들을 거란 사실을 각오하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전부 다 안정적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너무나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께 해드릴까 해요. 아내와는 학창시절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명문대에 진학했었는데 아내는 당시 저희 어머니의 친구의 딸이었어요. 제가 20살에 명문대에 진학하고 난 이후 아내의 과외 선생님으로 일을 하게 되었었는데 제가 대학을 입학했을 때 아내가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죠. 솔직히 당시 시급치고도 많이 받기도 했었고 아내가 공부를 알려주면 쏙쏙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학생이라 아내를 가르칠 때 보람을 정말 많이 느끼기도 했습니다. 저도 애착이 갔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아내를 3년 내내 과외해 주고 나서야 군대를 갈 정도였죠. 아내도 저를 많이 따랐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군대에 입대할 때는 펑펑 울었습니다. 당시에 만나고 있었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여자친구도 제가 훈련소에 입대하는 날에 절 마중하러 와주었었는데 여자친구도 깜짝 놀랄 정도로 대학 입학을 앞둔 아내가 펑펑 울었죠. 제게는 귀여운 해프닝이었네요. 사실 제게는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하기 전 8년간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21살에 만나 8년이란 긴 세월 동안 연애를 했어요. 제게 첫사랑과도 같은 여자였죠. 목숨을 버릴 수 있을 정도라고 자신감 있게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깊게 사랑했습니다. 저와 동갑내기였던 여자친구는 제가 군대 간 사이 졸업을 했고 좋은 곳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첫사랑이었던 여자친구는 항상 진취적이었고 뭔가 자신의 앞가림을 잘 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연애를 하던 시절에도 여자친구는 항상 자기 개발을 했어요. 매번 한 번 사는 인생은 열심히 살아야 한다며 자격증을 땄고 공부도 열심히 했죠. 각종 대회 행사상을 싹쓸이하다시피 땄고 야망이 가득한 여자였습니다. 항상 성공하고 싶다는 욕망과 목표가 뚜렷한 사람이었어요. 여자친구는 항상 앞을 보며 나아가는 그런 여자였죠. 그렇다 보니 당연히 저는 그런 그녀에게 어울리는 남자가 되고 싶었고 덩달아 열심히 살았습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나오니 여자친구는 이미 사회에서 자리를 잡은 멋진 직장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스펙이 매우 좋았던 편이었기에 졸업하자마자 바로 좋은 직장에 높은 연봉을 받으며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8년을 사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에게 참 잘 맞춰줬던 남자친구였습니다. 무척이나 사랑했으니까 그게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했었죠. 저나 첫사랑이었던 여자친구나 싸울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보통 현명하게 대화로 갈등을 해결했고 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딱 하나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자친구가 꿈꿔왔던 미래에 관한 일이었죠. 여자친구는 항상 한국을 떠나 외국에서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 남아있고 싶은 입장이었습니다. 저희 나이가 당시 29이었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던 관계였습니다. 29의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제게 할 말이 있다고 했고 그날은 우리가 만난 지 8주년이 되던 기념일이었죠. 그날도 분위기 좋은 곳에 가서 케이크와 와인을 마시며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품에서 프로포즈 반지를 꺼내 프로포즈를 하려고 했습니다. 깜짝 이벤트로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여자친구가 제게 통보를 하더군요. 여자친구가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해외 지사로 발령을 내려고 했고 지원자를 받았는데 여자친구가 손을 들고 자원을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멍했는데 제 상태는 보이지도 않는지 여자친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나갔죠. 가면 최소 5년은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게 경력이 되어서 나는 아마 계속해서 외국에서 일을 하게 될 거야.
드디어 내 꿈을, 내가 꿈꿔왔던 목표를 이룰 때가 된 것 같아. 너도 같이 나랑 외국에서 일하자.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전부 결정짓고 제게 통보하는 이기적인 여자친구의 모습에 말문이 턱 막히더군요. 너 왜 그걸 이제 말해? 그동안 말할 수 있는 순간들이 셀 수 없이 많았잖아. 내 의견은 필요도 없었던 거야? 너 나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건 맞아?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여자친구는 한참을 말이 없더니 제게 이야기하더군요. 난 너보다 내 인생이 더 소중해. 그렇다고 해서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야. 하지만 난 외국에서 살 거야. 너랑 만나던 8년 전부터 난 계속해서 말해왔던 문제잖아. 새삼스럽지 않아야지. 만약 나랑 함께 외국에서 살 생각이 아니라면 우리 그만 끝내자. 미안해. 여자친구는 만나던 8년이란 시간 동안 내내 냉정하고 매정한 모습이 보였던 사람이었는데 끝까지 그렇더군요. 당연히 그 이후로 해외에 가지 말라고 가진 방법으로 여자친구를 붙잡았고 헤어지기 싫다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그런 저를 뿌리쳤고 헤어지든가 함께 외국에 나가든가 둘 중 양자택일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실제로 한 달 정도가 지나자 여자친구는 바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그것이 허무하게도 첫사랑이었던 여자친구와의 이별이었습니다. 저는 폐인이 되었습니다. 제게는 여자친구를 정리를 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고 그저 제 의사와 상관없는 통보에 가까웠던 이별이었으니까요. 어떻게 8년을 만난 남자친구를 무자르듯 잘라낼 수 있는지 여자친구의 심정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고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바로 지금의 아내였습니다. 군대에서도 아내는 제게 종종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고 저도 휴가를 나가면 종종 만나서 밥이든 술이든 사주었어요. 호칭도 선생님에서 오빠로 바뀌었어요. 둘 다 성인이었고 3살 차이가 나니까 동네 오빠와 다름없었으니까요. 그 후로도 저는 마치 아내의 멘토가 된 것처럼 취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었고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딱딱한 관계가 아니라 정말 편한 오빠 동생 사이가 되었죠. 술에 취한 저를 찾으러도 정말 많이 나타났어요. 저도 그런 아내에게 인간적으로 많이 의지했었죠. 그런데 하루는 아내가 제게 그러더군요. 오빠, 그럼 나랑 만날래? 저는 코웃음을 치며 술에 취해 웃었습니다. 아이고, 귀엽다 귀여워. 벌써 그런 나이가 되었니?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아내는 표정을 고치며 얘기하더군요. 오빠, 나 장난치는 거 아니야. 나 오빠 9년 동안 좋아했어. 오빠가 날 가회하러 왔던 그 순간부터 오빠 좋아했어. 오빠랑 같은 대학교에 들어가고 싶어서 매일 밤마다 코피를 쏟으면서 공부했어. 그 언니 있고 나랑 만나는 건 별로야? 술이 확 깨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진심이냐고 물었고 아내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죠. 노란 술집 전등 아래에서도 아내의 얼굴이 빨갛게 익은 것이 눈에 보였고 저도 모르게 아내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날 결국 오빠 동생 사이에서의 선을 기어코 넘어버렸죠. 아내는 첫사랑을 못 잊었다고 해도 괜찮다고 자기가 잊게 만들어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했고 저도 아내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아내를 만나니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첫사랑과 연애를 할 적에는 제가 졸졸 쫓아다니면서 맞춰주는 연애를 해야만 했었고 항상 멀리 떠나려고는 하지 않을지 전전긍긍하며 제 속을 태우는 연애를 해야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멋있는 모습을 꾸며내야 했었죠. 하지만 아내와 만날 때는 제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다 이해해주고 맞춰주니까 참 편하더군요. 그렇게 아내와 인연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31가 되었을 때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지는 않았으나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들끼리 친구 사이여서 그런지 결혼 진행은 확실히 착착 진행이 되었고 우린 그렇게 100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행복했습니다. 아내는 무척이나 가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도 내조와 외조를 완벽하게 해내었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아내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다 보니까 집안일도 아내가 많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 항상 집도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고 손수 아침과 저녁을 차려주었습니다. 아내와 저를 반씩 닮은 아이도 둘이나 태어났어요. 아내는 육아도 무척이나 잘했습니다. 아이를 제대로 훈육하기 위해 육아에 관한 서적도 몇십 권씩이나 읽으면서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무척 노력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저는 참 무신경한 남편이었던 것 같네요. 제가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지난날의 제 머리통을 후려 갈겼을 겁니다. 그렇게 아내와 연애 2년, 결혼 10년으로 첫사랑과 헤어진 지 햇수로 12년이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나이가 41였죠. 그날은 아내와의 결혼 기념일이었고 일찍 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게 좋은 아내가 되어주었기 때문에 저도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 기념일은 꼬박꼬박 챙겼었거든요. 다 핑계지만요. 회사 앞에 나와 담배를 피기 위해 담배를 꺼내는데 어느 낯선 여자가 제 이름을 부르며 제게 달려오더군요. 갑자기 제게 달려와 안기는 여자를 보고 너무 놀라 누구냐고 물으려고 그 여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아는 여자였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여자의 정체는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제가 반가웠던 것인지 두 눈에 눈물을 그렁그렁 매달고 울먹거리며 오랜만이야 라고 얘기하는 얼굴이 그 옛날 미치도록 사랑했었던 그때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더군요. 첫사랑은 제게 술 한잔 먹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멍청하게도 그 제안을 뿌리치고 아내에게 달려가지 못할 망정 흔쾌히 수락했죠. 조용한 술집에 가서 사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첫사랑은 제가 이미 결혼한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아이가 둘 있다는 사실까지도 말이에요. 그러더니 별안간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연애 시절에도 항상 도도하기만 했고 저와 헤어지는 순간까지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렸거든요. 저만 흘렸지. 저는 깜짝 놀라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나 사실 네가 너무 그리웠어. 이런 말 하면 얼마나 염치 없는지 나도 잘 알아. 사실 나 이혼하고 귀국했어. 미국에서 만난 남자랑 결혼했고 아이는 없어. 그런데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거야. 그런데 평생 너랑 그렇게 헤어진 것을 후회했어. 지금 생각해보면 당신 같은 남자는 없었을 텐데. 그냥 한국 오니까 당신이 너무 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고민 끝에 혹시 당신 직장이 그대로인가 싶어서 온 거였어. 그때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고 진동이 울렸지만 저는 급한 회의가 잡혔다고 거짓말로 번복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날 그렇게 첫사랑을 달래주고 헤어졌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힘들어하는 첫사랑의 모습이 참 눈에 아른거린다고 해야 할까요? 다음날 제 연락처로 데려다줘서 고맙다는 문자를 보낸 첫사랑과 결국 저는 종종 만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고 두 번 다시 만나지도 연락하지도 않았어야 했는데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성공하는 것이 목표였던 사람이 초라하게 우는 모습을 보니 참 마음처럼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흔들렸던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종종 밥을 먹었고 커피를 마시고 술을 한 잔씩 하면서 첫사랑이 울면 위로해 주었고 웃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첫사랑을 만나니 마치 12년 전으로 돌아간 것만 같아서 향수도 많이 느껴졌던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못했죠. 회의 때문에 늦는다, 오늘 회식이 있다 등등 갖은 핑계를 다 대며 첫사랑을 만날 때 아내에게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람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오랜만에 만난 친구 같은 느낌이었고 옛날 생각도 새록새록 나서 반갑기만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 감정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와 첫사랑이었던 사람과는 그렇게 하루 이틀 만나기 시작하던 빈도가 점점 잦아지기 시작했고 어느새 매일 만나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어코 넘지 말아야 할 감정의 선 또한 넘게 되었고 하지 말아야 할 짓까지도 하게 되었어요. 가정을 지켜야 하고
내 가족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마음은 어느새 내팽개친 지 오래였습니다. 처음 한번 선을 넘는 것이 어려웠지 그 이후로는 무척이나 쉬웠습니다. 그 옛날 사랑했던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정신이 나갈 것처럼 행복했죠. 아내에게는 수백 번의 거짓말을 하면서 첫사랑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속담이 있죠. 저도 결국 아내에게 들키게 되었어요.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인사불성으로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술을 왜 마셨는지 이유를 묻긴커녕 왜 집을 이 꼴로 만들어놨냐고 타박했어요. 제가 정신 나간 놈이었죠. 제가 잔소리를 하고 핀잔을 줘도 아내는 들은 척 하나 하지 않고 꾸역꾸역 술을 마시더군요. 그때 뭔가 아내의 분위기가 평소와 조금 다르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맞은편에 앉아 그제서야 여보 무슨 일 있어? 라고 질문을 하자 아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더군요. 아무런 표정도 없이 느낌도 없이 조용히 저를 보며 눈물을 줄줄 쏟아내지 뭡니까?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 했어요. 일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무슨 일이 있었냐고 왜 우는 것이냐고 씻고 자러 가자며 아내를 달랬습니다. 아내는 잠긴 목소리로 한마디 내뱉었어요. 나 다 알아. 내가 언제까지 당신 기다려야 해? 그리고 저를 올려다보았죠. 저를 쳐다보는 눈빛에는 저에 대한 원망이 섞여 있었고 배신당한 상처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아내는 당황한 제 표정을 보고는 허공을 향해 헛웃음을 지으며 혼잣말을 했죠. 나는 당신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고 당신이랑 결혼하고 난 이후에 항상 최선을 다해 살았어. 그런데 돌아오는 대가란 것은 고작 이런 거였구나. 그래, 그런 거였구나. 당신에게 난 고작 그 정도였던 거겠지. 아내는 비틀비틀 일어나 침실로 갔고 문을 닫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혼자 자고 싶어. 당신은 애들 방에 가서 자든가 알아서 해. 라고 말이에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는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제서야 제가 아내에게 감히 무슨 짓거리를 했고 어떤 커다란 상처를 준 것인지 알겠더군요. 제가 얼마나 몹쓸 짓을 하고 다녔는지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그날 저는 결국 아이들의 방에서 자고 일어났어요. 다음 날은 주말이었기 때문에 아내와 대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침실문에 노크를 했어요.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죠. 다시 한번 했지만 인기척이 들려오지 않더라고요.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었고 잠긴 침실문을 열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짐을 챙겨 사라지고 난 이후였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미 없는 번호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처가댁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서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혼미백산이 된 얼굴로 찾아오셨더군요. 제게 아내의 행방을 물었고 저는 모른다는 대답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장모님과 장인어른 그리고 처남에게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는 말만 남기고 종적을 감췄더군요. 남편인 제가 첫사랑을 잊지 못해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폭로함과 함께 혼자 있고 싶다는 말을 끝으로 말이죠.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아내가 나쁜 생각이라도 하면 책임질 거냐고 제 뺨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처남도 자기 누나 찾아내라고 제게 주먹질을 했죠. 고스란히 맞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아내의 행방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바로 저는 첫사랑을 정리했습니다. 첫사랑은 저를 붙잡았지만 그제서야 저는 정신을 차린 것이죠. 장모님과 장인어른 그리고 처남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아내 없이 못 산다고, 잠시 미쳤다고 다 정리했고 제발 내치지 말아달라고 빌고 빌었죠. 아내가 보고 싶을 때면 아이들을 데리고 처가댁에 찾아갔습니다. 처가댁 식구들이 저를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대했지만 아내를 닮은 처남을 보며 위안 삼았습니다.
아내가 사라지고 나서야 제가 아내를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이 꼭 설레고 불타야만 사랑이 아니더군요.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안락하다 느끼는 것도 사랑의 일종이더군요. 아내가 사라지고 나서야 아내가 제게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퇴근하면 항상 즐거운 얼굴로 현관까지 마중 나오는 아내를 더는 볼 수 없었고, 아침 저녁으로 따뜻하고 정갈하고 정성스럽게 밥을 차려주던 아내의 모습도 볼 수 없었죠. 그때부터 하늘에다가 빌고 빌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저를 원망하고 날카롭게 죽일 듯이 노려봐도 괜찮고 무슨 욕을 해도 달게 받을 자신이 있으니까 제발 아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식이라도 알게 해달라고 했어요. 용서를 빌 수 있게,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아내는 처가댁과 연락을 끊고 회사도 그만두고 종적을 감췄더군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해도 아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점차 삶에 대한 애착을 잃어갔습니다. 매일이 후회로 뒤덮였고 아내가 보고 싶어 미칠 것만 같았어요.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잘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아내를 사랑하고 있으면서 몰랐던 제 자신을 수천 수만 번을 때려 죽이고 싶었어요. 스스로가 그렇게 무력하고 싫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내는 그렇게 2년 동안 제 앞에서 종적을 감췄습니다. 처가댁에 가서 소식이 왔냐고 물어보면 저를 벌레 보듯 쳐다만 보고 혀를 찰 뿐 절대 알려주지 않았죠. 2년 동안 아내 없이 사니까 참 힘들었습니다. 아이 둘을 챙기는 것도 힘에 벅찼고 집안일에 회사 일에 아내가 어떻게 두 개를 다 잘했는지 기가 막히더군요. 꼭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후회에 빠져 사는 제가 얼마나 한심했는지 몰라요. 저희 부모님도 제게 한심하다고 혀를 차실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게다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전세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친척들이 들어와 산다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저는 전세금을 4천만 원이나 올리면서까지 절대 이사를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곳을 버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이사를 가게 된다면 아내가 정말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게 될까봐 두려웠고 언제든지 아내가 돌아올 수 있는 곳이 되어주고 싶었거든요. 참 가증스러운 생각일 수밖에 없었겠지만요. 그렇게 2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말이었어요. 첫째 아이는 학원에 갔고 전 둘째와 놀이터에서 놀아주고 있었어요. 벤치에 챙이 넓은 모자를 눌러 쓴 여자가 하나 앉아있더군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둘째와 놀이터에서 잡기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발을 헛디뎌서 크게 넘어졌더군요. 둘째는 엉엉 울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아이를 안아서 어르고 달랬어요. 하지만 그날따라 둘째의 투정이 참 심했습니다. 결국 기어코 엄마를 찾더군요. 아내가 사라진 2년간 아이들이 엄마를 찾을 때마다 참 무력했고 어쩔 줄 몰라 했었어요. 둘째는 제게 물었어요. 아빠, 엄마는 왜 안 와? 나 여기 아픈데 호해주러 왜 안 와? 엉엉 울면서 제게 엄마를 찾더군요. 저는 대답해 주었습니다. 아빠가 전에 말해줬지? 아빠가 아주 용서받기 힘든 큰 잘못을 했는데 그래서 엄마가 많이 화가 났나 봐. 조금만 기다리면 온다고 했으니까 조금만 더 참아보자. 우리 아들. 하지만 그날따라 둘째는 제 맘 같지 않았어요. 아빠가 백밤 자면 온다고 했잖아. 그런데도 엄마가 안 왔잖아. 아빠는 왜 그랬어? 하며 엉엉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그런 아들을 안아달래면서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내가 미쳤던 거야. 하면서 말이에요. 그때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얼굴을 가리고 벤치에 앉아있던 여성이 일어나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아들을 안아달랜다고 주저앉아있는 제 앞에 쪼그려 앉더니 물어보더군요. 정말 당신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어? 후회하고 있고? 라고 말이에요. 그 말을 하며 선글라스를 벗는 그녀의 정체는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아들이고 뭐고 2년 만에 비로소 제 눈앞에 나타난 아내를 보자마자 저는 와락 껴안았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얼굴을 만져보고 손도 잡아봤어요. 꿈인지 생시인지 믿어지지가 않았거든요. 아내는 깜짝 놀란 것 같았지만 잠자코 있어 주었습니다. 나름대로 아내의 모습이 진짜라고 판단이 되자마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나이 40을 넘어 애가 둘이나 딸린 아빠면서 놀이터에 아내를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잘못했으니까 제발 돌아오면 안 되냐고 하면서 말이에요. 아내는 겨우 저를 달래고 둘째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둘째는 엄마가 왔다고 싱글벙글 웃고 한참을 뛰어다니더니 지쳤는지 새근새근 잠들었죠. 그제서야 둘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황급히 물었습니다. 그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왜 연락이 없었는지, 이제 아예 돌아온 것인지 등등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았어요. 아내는 아이가 깨겠다고 조용히 말하라고 이야기한 뒤 제게 서류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그건 협의 이혼 서류였어요. 저는 바로 무릎부터 꿇었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여보, 나도 알아. 내가 여보한테 정말 맞아 죽어도 할 말 없는 큰 죄를 지었고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큰 상처를 준 것도 나 다 알아.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나 당신 사랑해. 당신이 사라지고 나니까 깨달았어. 알아, 나도 어리석었던 거. 근데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아내는 예상하지 못한 사람 마냥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절 쳐다봤어요. 저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잘못을 빌었습니다. 나 당신이 그렇게 떠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다 정리했고 당신이 언제나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 당신이 매일 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도 괜찮아. 나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어. 당신이 분이 풀릴 때까지 날 때려도 좋아. 그러니까 제발 이혼하자고만 하지 말아줘. 날 떠난다는 말만 하지 말아줘. 제발 부탁이야. 나한테 한 번의 기회를 더 줄 수 없을까? 아내에게 빌다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나오더군요. 아내는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쉬울 거야, 여보. 당신이 또 바람을 피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 그리고 당신을 의심하는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할 것 같아. 당신의 반응은 좀 당황스럽긴 하네. 저는 울음을 그치려고 노력하며 진심을 쏟아냈죠. 의심하는 기분이 들지 않도록 내가 매일 모든 것을 설명할게. 누굴 만나고 무엇을 했는지 시시때때로 보고할게. 당신이 의심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서 그렇게 행동할게. 제발 부탁이야. 아내는 결국 제게 고민해보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다시 집으로 들어와 2달 정도 저와 함께 지내며 고민을 하는 듯 했어요. 그리고 저는 끝내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아내가 다시 제게 돌아온 지 딱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는 그때 아내를 2년 동안 잃었던 이후 아내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내 바보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혹시 스스로를 잡아먹을까 싶어서 아내가 물어보지 않아도 제가 오늘 무엇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하며 지냅니다. 귀찮을 법도 한데 대단하다고 주위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글쎄요, 아내를 위해 이 정도는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아내는 다시 제게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무너뜨린 신뢰는 다시 가지기 어렵다고 하던데 다시 절 믿어주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처가댁 사람들도 결국 아내가 이혼을 선택하지 않으니 다시 절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처음에야 길에 지나가는 돌멩이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지만 제가 아내 말에 끔뻑 죽는 것을 아시고 난 이후에는 표면적으로나마 사위 대접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얼마 전 제가 다리에 기부스를 했는데 곰국을 한 솥 끓여 가져다 주실 정도로 아껴주시기도 하시네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뢰를 잃는 일은 무척이나 쉬워요. 배우자를 기만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저처럼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사람이라면 저는 당장 지금 하고 계신 그 짓거리를 그만두셨으면 합니다.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는 짓은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의 저는 아직까지도 과거의 일을 뉘우치며 살고 있고 반성하는 중입니다. 10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아내가 아직도 한 번씩 그 시절의 꿈을 꾸고 새벽에 헉헉거리며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 참 내가 몹쓸 짓을 했구나 싶기도 해요. 미안해 죽을 것만 같거든요. 커다란 상처를 주는 것은 쉽지만 치유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모두 아셨으면 합니다. 저를 용서해준 아내에게 참 고마움과 미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아내를 위해 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였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